엘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엘카 스트리.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와,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처음 이제 엘카 복귀전을 갔는데, 카타르 월드컵 전에 우리가 프리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프리뷰 MVP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뭐 맞췄죠? 일단은 아르헨티나 우승. 네, 아르헨티나 우승 하셨고, 그리고 벨기에 몰락. 벨기에는 최악 경기 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야, 그 네. 경기 내가 준비했잖아요. 크로아티아 벨기에죠. 바로 저한테 카톡 하셨잖아요. 맞아. 아니 설마 이러면서 이제 카톡 보내주셨고. 맞아. 그리고 이제 H조 순위는 사실 저는 약간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의 진출을 제가 공교롭게도 맞추게 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취임했던 파울로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와 함께했던 4년 4개월의 여정을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감독이 팀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건 처음이에요. 4년간 벤투호 한 줄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맏형부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좋은 사례를 남겨줘서 굉장히 감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왔고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정했던 방향을 끝까지 이어갔고, 뭐 결과론이지만 결과까지 나왔고 굉장히 좋게 시작해서 굉장히 좋게 끝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훈하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끝났던. 제가 월드컵 전에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카타르에서 도망가지 말고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으면 도망가다니요. 뭐 예를 들어서 3전 3패하면 도망가야죠. 근데 이번에 정말로 좋게 헤어졌잖아요. 뭐 일산 주민들한테 뭐 박수도 받고 선물도 받고 굉장히 가슴 한 구석이 또 따뜻해지면서 참 다행이었어요. 자, 류볼로 벤투호 네. 4년 4개월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국 축구 기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 많이 나오네요. 네. 내용은 똑같고요. 사실은 대표팀과 협회의 기준이 한국 축구의 기준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클럽팀하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축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현대 축구는 팀으로 하고 사단으로 하고 분업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정말 다행히도 결과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했고,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황덕현이 평가하는 벤투호 4년 4개월. 저는 그냥 한 줄 평으로 딱 요약을 하자면, 값진 경험과 함께 얻어낸 세이브 파일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어떤 선수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활용법까지도 벤투 감독이 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이브 파일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장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 파일이 삭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를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좀 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할 수 있죠. 네. 자, 많이 맞췄잖아요. 결정적인 거. 삭제입니까 아닙니까? 피 한 번 묻히고. 삭제까지는 좀 그렇고요. 삭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시행착오가 좀 많지 않을까. 우리 대표팀과 관련해서 가장 좋았던 거 딱 하나씩만 한번 꼽아볼까요? 황덕현부터. 뭐 일단은 주도적인 축구를 했다라는 점을 가장 1순위로 좀 올려놓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기존까지의 그런 월드컵 무대나 아니면 좀 세계대회 나갔을 때 좀 단점으로 지적받던 게 결국에는 너무 주눅 들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평가전이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 발 맞춰왔었던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좀 선수비 후역습 내지는 그냥 좀 수비 축구를 너무 좀 지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필두로 우리가 벤투 감독이 추구했었던 이런 주도적인 축구를 우루과이전 전반 초반부터 보여줬단 말이죠. 저는 그 점이 아마 우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딱 전반 10분 보시고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루는요? 저는 16강입니다. 사실은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다 아실 테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축구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포르투갈에게 정말 1대1로 끝났다, 혹은 1대0으로 뒤지면서 끝났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16강 하나로 한 경기를 더하면
한국 축구가 이만큼 커지고 관심도가 커질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무조건 16강을 했던 이유도 16강에 가면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16강입니다. 레드제민. 요거 2개 받아서 이제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저는 사실 이번 월드컵 현장에서 보면서 제일 놀랐을 때가 우루과이전 이강인 선수 터치라인에 등장했을 때였어요. 네. 그 얘기 살짝 해볼까요? 우루과이전 후반에 30분에 등장을 했다가 가나전은 하프타임에 들어가고 포르투갈전은 전반전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강인 선수의 이번 활약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안 쓸 것 같았잖아요. 제가 계속 이 욕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 나오는 경우는 벤투 감독이 상정한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못 나온다. 그렇게 안 가면은 나온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해줘서 우리 땡큐 라고 하지만 우루과이전에서도 뭐 승리를 거두고 가나전 승리 거두고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전에서 뭐 비기는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번만큼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어찌 됐든 이강인 선수는 기회를 얻었어요. 선수라는 거는 기회 왔을 때 잡으면은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확실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친구는 그래도 남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한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해요. 유블로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팀 안에 들인 선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한일전도 그렇고 월드컵만을 보고 가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월드컵을 가기 전까지는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물론 그 훈련에서도 나오긴 상당히 어려웠지만 월드컵에 갔을 때 우루과이전을 잘했지만 슈팅 같은 게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유효슈팅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줄 선수가 누구냐 바로 다이렉트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사실 이강인밖에 생각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강인을 말씀하신 대로 썼는데 우루과이전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을 늘렸던 게 아닌가 보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벤투는. 황덕현 의원도 경기 보면서 좀 놀라지 않았어요? 예.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 벤투 감독이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발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이제 발탁을 했다가 한동안 소집이 안 되다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된 케이스인데 저는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지 않고 그런 것 중에 약간 일부의 이유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기량이 많이 올라오고 과거에 비해서 라리가에서 뛰는 시간도 많아졌고 스탯 양산도 좋았는데 큰 틀에서의 이 선수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사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평가전에서 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강인 월드컵 안 데려가 이런 관점보다는 이강인은 어차피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이제 월드컵에서 바로 좀 활용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약간 홍재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벤투 감독이 의도한 대로 착착착 풀렸으면 출전 시간에 저는 더 적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왔고 사실 가나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뭔가를 좀 분위기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카드로 이강인 선수만한 자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서 저는 출전 시간도 함께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팀 말고 우리 엘카 축구 패널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 건 어떤 거였을까? 메시 형? 메시죠. 무조건 메시죠. 네. 저는 이제 어땠어요 그때 딱 메시 대관식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시상을 하는데 메시만 보이지? 이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시상식 저도 갔는데 메시가 들고 있잖아요 컵을. 그럼 다른 선수들은 다른 시상식에도 막 만져요. 달라고 하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맞아. 메시 거야 이거.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대폴이 형
트로피 갖고 있는데 니들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거를 메시지를 호위무사들이 많았죠. 이게 이제 보칭화가 나올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네. 거기서 만약에 보칭화를 했다?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게 여러 짤들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 메시가 침대 옆에 예, 그렇죠. 800개하고 그 트로피 800개하고 자고 그런 짤들은 사실 이전 월드컵에서 없던 짤들이거든요. 사실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면 우승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오넬 메시가 사실 원래 그 SNS를 잘 안 합니다. 네. 잘 안 하는데 엄청나게 올리던데 그 우승전으로? 6개인가 7개인가를 제 기억에는 올렸던 거 네. 같아요. 이번에 좀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리블루는 어떤 점이 너무 메시 얘기만 했어 우리가. 저는 지상 최대 결승전 이렇게 재밌는 결승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단일 경기로 가장 시청자 수가 많은 게 월드컵 결승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보는 축구기 때문에. 근데 그 축구 결승전이 이렇게 재밌으면 거의 반칙 수준이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결승전은 정말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결승전은 쓰라 그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시아 팀들이 잘해서 좋았어요. 아. 아시아 팀들이 잘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팀에서 지금 개최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6팀이 나갔잖아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아시아 팀이 16강에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대륙별로 16강 팀을 뽑으면은 유럽 다음으로 많은 게 아시아였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이야. 아시아가 더 이상 월드컵에서 이렇게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번만큼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좀 굉장히 뿌듯했어요.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32개 나라 출전한 선수 엔트리 기준으로 해서 800명이 넘는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나섰는데 내 마음속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선수 데뷔전부터 사실 꼽자면 당연히 메시인데 메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 뒤에 있던 앙헬 디마리아 결승전 전반에 디마리아는 정말 결승전의 사나이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앙헬 디마리아가 굉장히 좀 체격이 약간 이청용 선수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약간 우락부락하진 않으니까. 굉장히 스키니하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이 뛰고 누구보다도 진짜 이 축구 팬들이 말하는 거죠. 개처럼 뛰어다니는 선수고 이제는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매치에서는 계속 골을 넣어요.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골 넣었죠. 맞아요. 피날레시마에서 골 넣었죠. 맞아요. 요번에 또 골 넣었어요. 이렇게 3연속 결승골이에요. 결승전에서의 득점. 사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점 찍어주지 않으면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보면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점 하나 못 찍어서 떨어졌는데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점을 찍어주는 선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큰형 디마리아가 찍어주는 거예요. 메시도 좋았고 데파울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디마리아가 정말 보석 같은 선수구나. 저 선수가 그런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우주 명장인 것 같아요. 디마리아가 계속 오른쪽에 있다가 그날 왼쪽에 섰는데 왼쪽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이제 안 좋고 못 나왔잖아요. 경기를 계속. 근데 그 선수를 결승전에 선발로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대단한 결정입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사실 경력도 일천행 감독인데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를 메시와 함께 다시 썼다는 거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류블루는 누구예요? 저는 음바페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메시가 너무 완벽하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메시를 넘는 선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근데 그 턱밑까지 갔다고 해야 되나요? 메시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그 기록을 혹시나 갈아치울 사람이 있다면 월드컵에서 음바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이미 10골을 넘었는데 월드컵에서 10골을 넘긴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23세 363일. 근데 위기가 게르트 윌러인데 이미 24세를 넘어가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벌써 5골을 터뜨린, 그리고 드리블 최다 성공 25회인가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도 전반 끝나고 옵스를 이렇게 딱 건지면서 얘들아 이거 월드컵이야. 4년에 한 번 열린다고.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하고 직접 2골을 넣고 페널티킥을 3번 다 성공시키는 선수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음바페가 여기까지 쫓아줬기 때문에 메시가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메시는 이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한번 보여줬고 아마 지금 인간계 최강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아, 저 표현 좋네요. 네. 음바페가 후반부터 그렇게 경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메시의 월드컵 트로피 들어올리는 그 순간이 더 빛날 수 있었다. 왜냐면 전반에 네. 프랑스가 유효슈팅이 0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안 진입 자체가 제로였어요. 맞습니다. 예, 아르헨티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 진입 자체가 제로였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번엔 슈퍼 조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슈퍼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가 뭐 연장전 결승전 120분을 뛰었는데 결승전에서만 12km 넘게 뛰었어요. 메시 한 경기에 그렇게 뛰게 만드는 선수 음바페밖에 없습니다. 메시가 평균적으로 한 7.5km 정도 그 정도, 뛰거든요. 그 정도 뛰죠. 예, 90분 예, 기준으로. 예. 예. 진짜 걸어 다녀요. 저는 메시가 그렇게 수비가담을 열심히 하는 선수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아니 헤더 경험을 막 달려가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결승전이니까요. 네. 결승전에 가면 메시도 그렇게 됩니다. 예. 그 황덕현은 이번에도 메시입니까? 당연히 조규성이죠. 아, 나 진짜. 아 당연히 조규성 아닙니까? 아, 이게 연륜인가 봐요. 이거 따먹고 이제는 싹 들어가가지고 정기성이죠. 예르카의 음바페 같은 그 얘가 음바페네. 예르카의 음바페인가? 저는 뭐 당연히 저는 조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성 선수가 참 이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번 월드컵에서 좀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이제 이 선수 자체가 원래는 오세훈 선수랑 좀 경쟁 체제로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붙었었죠. 맞아요. 그리고 중간 시기에는 오세훈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전세가 완전히 저는 역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해외 진출도 사실 꿈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에게 오퍼를 넣고 있는 클럽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는 조규성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음과 동시에 또 한 명의 해외파 탄생을 좀 알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과 생각을 전해보겠습니다. 아까 레드잼이 그랬잖아요. 16강에 남미보다 아시아가 더 많이 올라갔다. 올라간 남미 팀 2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왜 아르헨티나는 성공했고 브라질은 실패했을까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팀이 도중에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은 16강이 너무 쉬웠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웠다뇨?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어쨌든 저 이런 말 하라고 또 안 쳐놓으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16강이 너무 무난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승 후보고 우린 더 높은 데까지 무조건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풀어진 긴장감이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이제 좀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네이마르가 사실 이제 조별리그에서도 부상 여파로 출전을 좀 못한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맞물린 데다가 현지나 해외 쪽에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찾은 건데 지금 브라질 대표팀 내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그 대통령. 예.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네네네. 근데 바뀌었죠? 복귀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을 좀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한 선수들이 뭐 네이마르를 포함해서 몇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팀의 좀 정치적인 부분은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또 뭐 발탁은 안 됐지만 몇몇 어린 선수들은 또 룰라 후보를 또 이제 지지한 이런 선수들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이 살짝 연관이 되면서 팀의 단합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메인 이유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브라질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좀 있고 다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정론지네.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그럼 뭐 굳이 축구는 사실 정치나 종교색을 묻는 걸 굉장히 지향하는 스포츠고 스포츠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긴 한데 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겠다 정도로 저는 좀 느껴서 그게 아르헨티나가 가장 큰 차이겠네요. 아르헨티나는 어떤 그 신앙적으로 메시가 종교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 거고 브라질은 이제 정치색이 묻었어. 네. 아르헨티나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칼로니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 건 못하는 선수를 바로 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입했었던 게 뭐 아쿠냐나 아니면 엔소 페르난데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훌리안 알바레스.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들어와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연한 변화가 아르헨티나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사우디전에 예방 주사를 세게 맞은 게 오히려 이 팀이 저는
만약 사우디전에서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 나왔으면 토너먼트에서 좀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갈수록 조직력이 좋아졌었던 건 사우디전에서의 그런 예방주사 여기에 스칼로니 감독의 유연한 전술적인 접근 추가적으로 리오넬 메시의 우승이라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선수들이 뭉쳤던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뭐가 달랐을까요? 사실 페널티킥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역사상 페널티킥 승리가 가장 많은 팀이고 브라질은 또 페널티킥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이기는 팀은 하나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토너먼트에서는. 근데 아르헨티나는 물론 뭐 지금까지 어려웠고 우승컵을 상당히 못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게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분수를 소화했습니다. 왜냐면 연장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792분 9초를 뛰었거든요. 근데 지난 기록은 2018년 월드컵 결승에 갔던 크로아티아도 정말 어렵게 올라갔잖아요. 크로아티아가 16강, 8강, 4강 다 연장했잖아요. 예, 778분이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걸 깨면서 갔던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결국 페널티킥 승부? 그러니까 결국 이기려는 의지가 되게 컸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는 가장 낮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정말 높은 데서 시작했어요. 네. 첫 경기부터 잘하게 시작했고 맞아. 너무 춤을 빨리 춘 것 같아요. 사실 브라질은 2002년에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로 그 이후 6대회에서 유럽에게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상대로 토너먼트만 가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간절하게 이기고자 한 팀들에게는 계속 밀려왔고 근데 이번 아르헨티나 대표팀만은 간절하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전은 누가 봐도 지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다 이기다가 한 방 먹고 페널티킥 가면 되게 쫄리잖아요. 프랑스전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음바페가 또 넣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라이언호트를 아르헨티나 가지고 있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브라질은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거는 이것도 다 메날두 탓이다. 이것도 다 메날두 탓이다. 보면은 브라질이 94, 98, 2002 3연속 결승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때 뭐가 달랐을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브라질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부터 지금까지 5개 대회 했는데 8강에서 4번 떨어지고 4강에서 1번 떨어졌는데 4강에서 7골 먹고 떨어지고. 맞아요. 공교롭게도 2006년부터 2022년이 메날도의 시대잖아요. 월드컵에 다 나왔어요. 네, 월드컵에 다 맞아, 나왔어요. 맞아. 네. 그러려면은 세계 최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팀에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사실 그런 존재가 없고 물론 네이마르도 말도 안 되는 선수지만 다른 뭐 메시, 뭐 음바페 좀 전에 이제 호날두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스타일의 축구가 최정상에 서려면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질도 이제는 약간 좀 땅에 발을 딛고 약간 뭐라 그러나 실용적인 축구 월드컵 토너먼트 맞춤형 전술로 나오면은 브라질보다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한 사람이 이미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입증을 했고 그렇게 화려한 선수들 데려놓고 정말 재미없게 축구했는데 우승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브라질이 5번 우승했을 때 펠레가 있었고 네. 물론 뭐 실리 축구로 94년에 우승했지만 또 호마리오도 있었고 2002년엔 누구보다 호나우두가 있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펩이 바르셀로나 감독하고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할 때 점유율을 바르셀로나가 80대 20 정도 가져가지만 가끔 무리뉴의 레알이 이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우리가 안티풋볼이라 그래서 막 축구 팬들이 엄청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10년 전이지만 지금은 그런 약간의 안티풋볼성의 실리 축구, 효율 축구가 이번 월드컵은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좀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 건 사실 이란 같은 팀들도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케이로스 감독이 다시 돌아오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점유율은
너 잘 가져가. 우리는 내려앉아서 있다가 어쨌든 역습을 좀 노릴게. 그게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났던 게 2014년 아르헨티나와의 그렇죠. 조별리그 경기. 사실 메시 한 방 아니었으면 그 비겼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경기도.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오히려 대한민국처럼 본인의 색채를 가지고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언더독 팀들한테 더 도드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본인의 색채에 적당한 힐리를 가미를 했을 때 이게 좋은 성과가 나왔고 모로코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도 굉장히 콤팩트하게 라인을 구축을 하고 역습으로 올라갈 때는 또 뭐 하키미, 뭐 지에시 뒤에는 암라바트가 다 이렇게 또 쓸고 다니고 현장에서 보면요, 그 간격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간격이 아니에요. 진짜 오밀조밀하게 네. 조밀조밀이잖아요. 그 모든 선수들이 한 25m 안쪽에 딱 붙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대표팀에게 좀 주입시킨 국가들이 이번 월드컵에서는 꽤 재미를 봤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실리적인 부분을 본인의 색채에 가미를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요, 르블루는? 저는 그 아까 오히려 메날두를 여기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킬러가 있으면 지켜도 됩니다. 이제는 큰 기회보다, 그러니까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 기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스보다 빅 찬스 몇 번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찬스하고 빅 찬스가 갈려야 될 것 같고, 음바페 터치 보면 정말 터치 안 하거든요. 수비도 안 하지만 터치도 거의 없습니다. 수비 안 하죠. 네, 수비를 정말 안 해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프랑스가 막 밀리면 지루를 뺍니다. 그리고 음바페를 위로 올리고 콜로무안이나 뭐 코망 뭐 이런 지란이나 데서. 코람을 예. 넣으면서 이제 왼쪽에 갖다 놓는데, 근데 그만큼 자유도를 가져도 될 정도로 잡으면 정말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프랑스는 저번에도 그런 축구를 해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그때는 우승컵을 안 왔고, 아마 아르헨티나도 메시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점유율은 높지만 슈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슈팅이 그렇게 뭐 1, 2, 3, 4, 5등 정도는 아니고 패스 성공률 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일단 박스 안에서 메시가 잡는다면 메시가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잖아요. 슈팅도 맞아요.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움이라던가 마지막 슈팅으로 하는 패스라던가 이런 두 선수를 가진 팀들은 이제 단단하게 하면 빅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모로코처럼 이도 저도 아니면 무조건 지키면 됩니다. 근데 모로코 선수들이 1차전 끝나고 자신들이 했던 얘기를 공개를 했어요. 월드컵 오기 전에 자신들끼리 했던 얘기를. 왜냐면 1차전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스타는 없지만 아마 아무도 우리를 이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정말 그 끈끈함이 있고, 모로코는 사실 점유율이 38.4%거든요. 엄청 낮죠. 네, 27입니다. 이보다 낮은 팀들은 호주, 폴란드, 이란, 일본, 코스타리카인데, 그리고 16강 많이 갔는데? 네, 16까지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평균 슈팅이 8.7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팀이 엄청나게 잘 지키기 때문에 인터셉트가 9이고 평균 태클은 18.4개고, 프랑스는 평균 태클이 20.7개입니다. 1위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단단하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팀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브라질은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점유도 하고 싶고 아름다운 축구도 하고 싶은데 때마다 골을 넣어줄 선수가 있냐, 무조건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다 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바페나 메시 같은 선수는 이번에 갖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던. 자, 우리 홍재민 후보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축구 할 수 있는 팀은 실리 축구 할 필요가 없죠. 예. 당연히 내가 경기도 주도하고 골도 상대보다 더 많이 넣고. 그런데 신기한 건 프랑스가 토너먼트에서 점유율이 계속 낮았다. 그러니까 그 토너먼트 맞춤형에 국한을 해야지, 그런 축구를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리그에서 계속 구사를 한다,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싸움의 네. 다른 방법인 것 같고, 그래, 우승하지 못한 팀은 좀 빠지고. 아니, 프랑스가 우승했을 때도 평균 점유율이 49%였습니다. 빠지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우승했을 때도 49%였다니까요. 그리고 실리 축구가 제 시간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실리 축구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거는 드문데 이기니까 승리가 돋보이는 거죠. 강팀들은 내용도 앞서고 점유율도 앞서고
결과도 좋게 끌어내죠. 근데 그런 거는 좀 굉장히 일반적인 결과니까 우리가 좀 이겼구나, 잘하니까 이겼네 라고 하는데, 뭐 모로코도 그렇고 다른 일본도 그렇고 완전히 뒤로 물러섰다가 이기면은 그게 정말 돋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드컵에서 실리 축구를 했다. 뭐 모로코가 어떻게 했다. 일본이 어떻게 했다. 프랑스가 어떻게 했다. 월드컵에서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 보통 퀄리티 갖고는 절대 소화할 수 없는 퀄리티다. 우리가 프로 축구를 보면서 왜 모로코처럼 못하냐,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은 CR도 먹히지 않는다. 예.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패스 성공률이 많고 박스 안에 많이 넣으면 그게 주도적인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주도적인 거의 의미가 바뀌는 시절이 된 게 아닌가. 이제 메날도의 시대를 끝나서 이제 홀란드가 너무 심심했대잖아요, 월드컵 때. 홀란드와 은바페 시절이 이런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그 정의를 좀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커? 한국 축구도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국 축구라는 이름이 좀 아름다우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향후 4년을 위한 재현 하면서 그걸 한 줄 요약으로 이제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일단 감독 선임을 잘해야겠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이브 파일은 나왔습니다. 이 세이브 파일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를 것이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선수들이 이번에 인터뷰에서 밝힌 것 중에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건 그겁니다. 선수의 지지를 받는 감독이 이 팀을 장악을 하고 월드컵 무대에 이끌어 갔을 때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감독을 선임을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축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블루. 기준과 수준은 퇴보를 불허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기준이 높아졌고 수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뒤로 가는 그 순간 모든 게 틀어질 겁니다. 아까 말했던 선수들의 기준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렇고 팬들의 눈도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예전처럼 그냥 하면 되지, 뭐 적당한 사람 고르면 되지, 혹은 뭐 지원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 그 우리가 쌓았던 게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티형 레드재민. 대표팀의 모든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팀이라는 거는 실력, 전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수가 잘해야 되고 유능한 감독이 와야 되고 하는데, 그 수준이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원 파트에도 고도화가 돼야 되고 선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의무 파트에서 잡음이 있었어요. 2019년 아시안컵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잡음들이에요. 분명히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위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변부에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팀이 올라가야지 그 밑에 있는 프로팀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클럽팀, 아마추어팀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수준을 우리가 이끌어간다, 우리가 견인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을 더 투철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신년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타르 월드컵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우리 월드컵 프리뷰 MVP 독두꺼비, 대왕문어 어떻습니까? 독두꺼비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레드재민, 리블루, 그리고 독두꺼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